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구금됐던 우리 근로자 300여 명이 무사히 귀국했습니다. 귀국은 했는데 후폭풍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유감을 표시하고 유사 사태 재발 방지를 약속했는데요. 하지만 국내 여론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이번 구금 사태가 미국 현지 투자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한미 당국은 관세 후속 협상에 나서고 있는데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두고 좀처럼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한 한미 관계 속에서 최대한 국익을 지켜내는 방법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웅종 원장 나오셨고요. 또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구기보 교수, 또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남시훈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선은 SBS 비즈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조지아 구금 사태를 계기로 미 당국이 비자 제도 개선에 나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조희연 외교부 장관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조지아 사태를 어떻게 신속하게 그리고 원만하게 그리고 우리 기업들의 부담이 안 가도록 해결하느냐, 그게 제일 큰 문제죠. 네, 이번 사태 이후에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미 고위 당국자 가운데선 첫 유감 표명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도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너무 과했다, 어느 정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내부적으로는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부장관이 유감을 표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사실 외교부에서 그렇게 전언을 한 것이고요. 직접 표명한 건 아니죠?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토퍼 랜도 부장관의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 그런 얘기 없습니다. 한국 가서 뭐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서 훌륭하게 논의하고 한미동맹관에서 훌륭하게 논의하고 왔다, 이런 얘기만 있지 이 조지아 구금 사태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요. 지금 미국 내에서 공개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게 되면은 굉장히 공격을 받기 때문에 결국 누구한테 공격을 받습니까? 미국 내에 있는 마가 그룹한테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모든 공직자들이 결국 이중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외교부가 거짓말했다고 보지는 않고요. 유감을 표명했겠죠. 그렇지만 그거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는 전혀 얘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 정도로 미국 내부의 상황은 심각하다. 우리가 일단 그걸 좀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외교적으로 보면은 유감 같은 걸 표명하려면은 공식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대외적으로 공식적으로 직접 유감을 표명해야 되는 이런 게 이제 외교 관례상 일종의 절차 같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교수님. 예, 그러한 절차 그건 맞는데 그러면서도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정치적이잖아요, 모든 게. 그렇기 때문에 자기 지지층이라든가 정치 지지층의 믿음 이런 걸 쉽게 배신할 수가 없는 거죠. 예전에 전통적으로는 협상을 한다라고 그러면은 네. 어떻게 얘기를 했었냐면은 뭐 동아시아 사람들이 좀 더 체면을 중시하고 이제 서구권 사람들이 좀 더 뭐 실용적이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트럼프 정부는 완전히 반대죠. 트럼프 본인부터 굉장히 체면을 중시하고 있고 국가 정치인들도 다들 적어도 쉽게 대놓고 이제 뭐 미안하다는 걸 보이면은 우리가 잘못했다는 걸 너무 사람들한테 인정하는 이야기가 되고 적어도 뒤로 한국에 얘기는 할 때 공개적으로 그걸 말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트럼프 본인도 아마 지금 이 사태 자체가 굉장히 커지긴 했지만 미국 정부가 이것을 뭐 한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노리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미국 정부 시스템 자체가 좀 서로 엇박자가 나고 이민 단속을 하는 사람들도 실적을 채우기 위해서 한 건데 근데 그러면서도 미국에서는 그걸 알면서도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굉장히 그러면서도 한국 입장에서는 저래서 저 사람들이 저렇게 나오는 거라는 걸 어느 정도 감안하고 이해할 필요도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 정도에서 예를 들어서 유감을 표명한 걸 전달하는 정도로 그냥 만족을 해야 되는 건가요, 교수님? 예, 우리가 만족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떠나가지고 우리는 앞으로 이제 실리를 챙겨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쪽에서 공식적인 유감 표명은 못했지만 그래도 간접적으로 이제
유감을 전달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고 있는 뭐 비자 문제 해결이라든가 뭐 협상 관련해서 이제 난항에 빠져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게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아까 방송 전에 잠깐 했던 얘기가 만약에 이번 사태가 한국인이 아니고 가정입니다만 중국인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이제 얘기를 잠깐 저희가 했습니다. 아마 외교 차원의 가장 수위 높은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를 해서 그 얘기를 원장님께 잠깐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대사 조치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국 내에서 일을 하고 있는 또는 체류하고 있는 미국인들을 뭐 이쪽에 300명 잡아들였으면 한 1000명쯤 잡아들이겠죠. 일단은 무조건. 예, 이제 그런 세배로 네네. 보복하네. 예, 일단 그렇게 이제 보복을 할 텐데 이제 네. 그거는 이제 중국의 대응 방식이고 G2의 대응 방식이고요.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지금 흔히 요새 나오는 얘기가 그 영어 국내에 들어와서 다른 비자로 들어와서 영어 선생님 하고 있는 미국인들 다 잡아들이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이거는 비교를 같이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서로 다릅니다. 우리나라 기술자들이 가서 잡힌 것 같은 경우는 적절한 비자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동일선상에 놓게 되면 우리의 불법을 스스로 자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간에 굉장히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고 또 조금 더 길게 시간을 보고 지속적으로 압박해 나가는 그런 전략을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현대사에서 외교사에 있어서 이렇게 한 나라의 국민이 300여 명이 불법 이민 혐의로 체포 구금된 사례가 있습니까? 이렇게? 제가 역사 전공 잘 알지만 제 기억에는 없는 것 같고요. 제 기억에도 없는데 네. 있으십니까? 혹시 저도 못 기억나시는 게 들어봤습니다. 그 올해 2월 달에 되게 이례적- 예. 1월 말에 300명인지 모르겠지만은 몇십 명 정도는 콜롬비아 사람들 불법 이민자 체류자 지금 잡아들여서 미국 전역에서 네, 대대적으로 이민 그래서 단속이 비행기로 벌어지고 해가지고 있긴 하죠. 콜롬비아로 실어 나른 적은 있죠. 예, 근데 뭐 300명 정도 규모는 아니고 뭐 몇십 명 정도 그렇게 데려간 다시 되돌려 보낸 그런 경험은 있습니다. 예. 이번에 구금 시설에 이제 구금돼 있다가 풀려난 우리 한국인 이제 근로자들이 되겠죠. 현지에서의 생활이 어땠냐 이런 얘기들도 전해지고 있는데 생각보다 반인권적인 대우를 받았다는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어요. 이런 건 어떻게 봐요? 이건 추가 조치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 교수님? 뭐 그거는 예를 들면은 미국이 강대국이고 뭐 여러모로 선진국인 측면도 있지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취약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치안이 상당히 안 좋다라는 거, 범죄를 줬다는 것도 이미 알려져 있고 그밖에 이른바 행정 말단의 좀 세심함이라든가 혹은 범죄자들의 인권 문제 이런 부분은 미국이 또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 인권 문제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큰 잘못을 한 건 맞는데 그러면서도 이것은 뭐 의도적으로 한국을 압박하려고 했다기보다는 여러모로 미국의 지금 그러한 그 누적된 문제점 동시에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여러 분야로 지금 삐걱거리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백신 분야에 뭐 투자를 철회한다던가 혹은 또 그런 부분이 있었죠. 각종 그 미국 몇몇 그 정부기관의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핵심 인력까지 그걸 해고하는 바람에 나중에 다시 와달라고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처럼 정부 기관들이 손발이 안 맞거나 이런 잘못되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같이 섞여가지고 일어난 뭐 참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세 줄로 묶인 채 옮겨졌고 현장 가서도 다른 죄수들과 똑같이 죄수복을 입고 수감 생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제 방에 보면 2인 1실을 썼는데 뭐 이래서 이제 화장실도 안에 있어 굉장히 위생적으로도 지저분했고 거기에 있는 그 관리하는 관리자들도 마치 조롱성 발언 뭐 북한에서 왔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롱성 발언도 하고 이런저런 사례들이 되게 많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단 말이죠. 외교부에서 이걸 파악해서 추가 조치도 한다 이런 입장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교수님. 예, 우선 그 이전에 이제 위법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뭡니까? 미란다 원칙이라는 체포 거를 당시에? 이제, 네. 고지를 하지 않았죠. 예, 체포 당시에 이제 그 피해자의 진술 거부권, 그다음에 변호인 선임권, 뭐 체포 이유 고지 이와 같은 기본적인 사항을 고지하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는 분명히 위법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구금 시설과 관련해 가지고 이게 과연 그
한국인들 그리고 이제 같이 구금된 사람들에만 적용된 사례인가 아니면은 이제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도 동일하게 이제 이런 곳에 이제 구금이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절대적인 위생 수준이 지나치게 열악하여서 일반적인 인권 그 침해 정도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틀림없이 있겠습니다. 네. 외교부가 미진했던 부분을 파악 후에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민 당국에 대해 공식 항의 서한을 보낸다라거나 그들의 유감 표명을 받아낸다라거나 재발 방지를 약속받는다거나 뭐 이런 식의 조치인가요? 일단 그 잘 정리를 해가지고요.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정리해서 갖고 있다는 걸 분명히 알려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만나는 자리에서 얘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계속 이제 압박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계속 활용을 해야 된다. 이제 일단 그거는 거고요. 최소한 유감 표명 정도는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이게 지금 317명, 한국 사람 317명, 또 그 자리에서 475명 뭐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는데, 네. 예, 그분들에 대해서 아주 꼼꼼하게 어떠한 상황이었고 어떠한 비자 스테이터스였는지, 비자 자격이었는지 그걸 면밀하게 조사하는 조사 보고서가 일단 작성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 이번 구금 사태로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 합작 그 공장 조지아 공장은 준공 일정이 지금 연기가 됐습니다. 지금 전망으로는 최소 석 달 정도 연기가 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제 조지아 공장이 타겟이 됐지만 미국 내에 우리 한국 기업들이 투자하고 합작하는 공장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번 사태로 사실 다 직원들 일부는 다 철수하고 현지 맞습니다. 이제 공장 진행에 차질이 있다고 해요. 그럼 이제 이 피해는 이제 우리 기업들이 또 오롯이 안게 되는 건가요? 그 피해를 우리 기업들이 많고 우리 기업들이 안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미국 입장에서도 이렇게 그 투자가 지연되면은 굉장히 큰 피해를 받거든요. 이제 한국에서도 여러 공장들이 있는 도시를 보면 알겠지만 공장 하나가 도시를 먹여 살린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공장이 없어지면은 그 도시 자체가 굉장히 생활 수준도 떨어지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미국도 마찬가지 상황을 지금 겪고 있을 겁니다. 그 뉴스를 보면은 지금 실제로 구금된 그곳은 노동자들이 많이 철수하다 보니까 사람들도 뭐 많이 줄어들어서 약간 유령무시 같은 부분이 있다.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조제 공장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예. 다른 공장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 노동자들에 대한 그 비자 문제 때문에 좀 더 살펴보게 되고 좀 더 그러면 일부는 철수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 한국 입장에서도 노동자들한테 이런 걸 안내하고 이제 데려와야 되잖아요. 그거를 한국 기업들이 강제로 미국으로 보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일단은 뭐 쉽게 그게 지정적이지 않을 거고 2-3개월 최소 2-3개월이지 더 늦어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을 생각하게 되고요. 이 문제는 뭐 한국 기업 입장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손해이긴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비용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미국 쪽에서 먼저 어떻게 이거를 풀 수 있을지 좀 더 이제 대안을 내놓고 한국도 그거를 또 요구를 하고 그래야 되겠죠. 이런 상황이 우려가 되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유화적인 메시지를 낸 바가 있는데 이게 이제 한국 기업들도 미국에 투자해서 공장 짓는 게 많이 있지만 이게 한국 기업들뿐만이겠습니까? 뭐 일본이라든지 유럽 기업들도 엄청 와서 투자하라고 뭐 반강제로 떠밀고 해서 짓고 있는데 다 비슷한 지금 고민들을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건 진짜 미국에 직접적으로 고용이라든지 투자에 있어 차질이 빚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 조지아 사태는 이제 한국 기업에 대한 그 부정적인 영향 외에도 미국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이제 일본 기업이라던가 EU 기업들조차도 이제 망설이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현대차 LG 엔솔 관련해 가지고는 이 공사 기간이 이제 3개월 지연되면서 그만큼의 이제 금융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완공이 늦어지게 되면 이제 생산 차질이 나타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납품해야 되는 그 주문량이 있을 경우 이제 납품 차질이 생기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미국이 보상해 줄 것이냐, 그건 또 사실 기대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네. 특히 이제 미국 쪽에서는 이제 이 비자 단속은 이제 국토안보부 쪽에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네. 그쪽에서는 이제 이스타라든가 이제 비환 비자를 가지고 할 수 없는 일들을 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불법적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 손실이 발생했다고 보상을 해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소송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소송의 실익이 얼마나 있느냐 뭐 그런 부분들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생산 차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른 그 공장에서 생산을 좀 확대하면서 채우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앞으로 이제 안정적인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은 뭐 소위 소송 천국의 나라라고 하는데 일부 패소하더라도 이렇게 소송을 해서 힘들게 해야 이게 다음에 비슷한 일이 또 화들짝 놀라서 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어떤 전략인지는 이제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번 사태를 촉발한 게 이제 비자 문제입니다. 비자 이야기를 해볼게요. 비자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겠다라는 의사도 나타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번 기회에 비자 문제는 좀 해결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거 해묵은 문제입니다. 이 비자 문제는 한 20년 동안 우리나라가 계속 미국한테 요구를 해왔고요. FTA에서 2003년, 2004년에 칠레와 싱가포르에게 미국이 H-1B 비자 중에서 H-1B는 이제 사실 추첨을 하기 때문에 불안정하기 때문에 H-1B1 해서 하나 더 해서 구체적인 거를 갖다 줬습니다. FTA에서 네. FTA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났더니 미국이 생각하기에 이건 조금 FTA 안에 넣는 건 좀 문제다 해가지고 바로 그 뒤에 협상이 타결된 호주와의 그 FTA에서는 네. 그걸 갖다 뺐습니다. FTA에서는 논의하지 말자. 그러나 패러럴하게 평행하게 같이 협의를 하자 해서 결국 2005년에 별도의 그 입법을 통해 가지고 E3 비자라 E 비자를 줬어요. 이 A, B, C, D, E. 호주는 결과적으로 쿼터가 확대된 거네요. 호주가 받은 E 비자가 가장 좋은 겁니다. 가장 좋은 거예요. 가장 그게 투자 그 비자입니다. 그래서 가장 안정적인 비자를 받아냈고요. 그래서 1,500개를 받아냈는데 매년 그 1,500개를 채우지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만큼. 근데 어쨌든 그렇게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가장 좋은 것은 E 비자를 별도로 받아내는 게 제일 좋은데 미국이 이거에 대해서는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고요. 분명한 건 뭐냐면 그 이스타라든가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B1을 어떻게 좀 약간 유연하게 해가지고 적용 범위를 넓혀가지고 어떻게 좀 하자. 이런 방식으로 아마 미국은 접근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건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왜냐하면 B1을 가지고 그냥 그렇게 바꿔버리면요. 그러면 언제든지 그건 다시 되돌릴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이제 다른 방식, 예를 들어서 H1B2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새로운 거 또는 E4를 만든다든가 네. 이러한 방식으로 해서 20년 동안 해묵은 바로 이 전문제 비자 쿼터 문제를 네. 이번 기회에 해결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걸 우리 한국 정부의 기본 방침으로 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H-1B 전문직 비자 같은 경우는 한국만을 위한 쿼터는 지금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냥 신청하면 신청한 나라들 대상으로 추첨식으로 이제 해서 나눠주는 이런 형식인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전문직 근로자들이 가서 마음 놓고 예를 들어서 일을 하고 근로를 하려면 이런 전문직 비자 쿼터를 별도로 받는 게 필요하긴 하겠네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내부에서 지금 E4를 따로 만든다, 한국을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거부감이 되게 높기 때문에 물론 한국이 그거를 받아내면 제일 좋긴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호주 같은 경우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근데 이거 알아서 네.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뭐 달라고 해야 되는 네. 건가요? 이게 제가 주객이 좀 바뀐 것 같아서. 이민 정책 이제 전문가 분들 말씀 들어보면은 이민 정책 자체가 물론 뭐 어느 정도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도 있지만 이른바 그 회색지대라고 하는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네. 법이 있긴 한데 약간 좀 느슨하고 그래서 약간 이제 뭐 이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이게 유혹이 될 수 있지만 들어가서 일하기도 하는 경우도 많고 정부 단속도 어느 정도는 그걸 알고 있지만 이제 그 사람들이 있어야 돌아가기 때문에 단속을 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 식으로 아니 그래서 그렇게 예전에 돌아가는 B1 비자를 네. 그냥 사실상의 묵은하에 네. 근로비자처럼 썼던 거 아닙니까? 그 이제 네.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 미국 투자 적극적으로 하라고 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가서 B1 비자 같은 걸로 그냥 가서 했던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이걸 갑자기 정권 바뀌었다가 안 된다 그러면 또 정권 바뀌면 또 달라지는 건가요? 그렇기 때문에 뭐 E4는 아니더라도 좀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든 그 비자 부분에 대한 보완은 필요하다. 그리고 한국이 그걸 요청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면은 뭐 그 투자 금액이 많은 나라에 대해서 좀 더 그 투자 금액 대비 좀 더 많은 비자를 뭐 제공해주는 방식이라든가 혹은 그 에이펙 쪽에서 에이펙 멤버들이 비즈니스 여행 카드를 추가로 발급받는 방법도 어느 정도 모색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뭐 E4가 제일 좋긴 하지만 좀 다양한 대안들을 두고
계속 이제 협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좀 중요한 게 미국의 그 태도도 좀 중요하게 듭니다. 트럼프 정부 자체가 어느 정도 협정이 맺어진 것을 두고서도 예를 들어서 뭐 한미 FTA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거를 원래 있었던 협정인데 그거를 그냥 무시하고 나가는 태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좀 더 정부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좀 더 미국 정부 차원에서 좀 더 신뢰를 쌓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가 않다 보니까 계속 문제가 좀 어려워지는 것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계속 의문이 드는 게 이게 바뀐 거 아니에요? 투자하라고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문호를 열었으면은 해달라고 부탁 요청을 했으면 비자 문제는 그냥 알아서 해결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투자를 유치하려고 하는 쪽은 이제 미국의 상무부에 해당이 되고 또 이제 그 이번에 이제 단속을 한 부서는 이제 국토안전부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E3, E4 관련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는 이제 의회 하원과 상원을 내 법안이 통과돼야 이제 실현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를 유치하려는 상무부 쪽하고 이제 의회나 이제 국토안보부가 서로 엇박자를 내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미국을 너무 단일체로 보기보다는 내부적인 조정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호주가 받은 E3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 받은 겁니다. 당시 이제 그 9.11 테러가 벌어졌고 이 당시 부시 대통령이 이제 호주로부터 군사적인 협력을 얻어내는 과정 속에서 의회에 강하게 푸시를 하고 특수하게 이제 통과가 된 것이죠. 우리 같은 경우도 이제 E4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이제 한국계 이제 미 하원 의원이 이제 영김 의원을 통해 가지고 이제 법안을 발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위원회조차도 통과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 상황은 이제 법안 발의조차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E4로 가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H1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쿼터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지금 이제 그 일본이라든가 이제 이런 나라들도 우리랑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이제 협력을 해가지고 미국에 이제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이제 H1B 쿼터를 좀 안정적으로 확보를 하는 거 이런 게 현실적으로 좀 수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게 부처 간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건가 봐요. 우리나라는 이제 예를 들어 국무회의 같은 게 있으면은 부처 간의 이견 같은 걸 조정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조정하라고 대통령이 있는 겁니다. 그런 거 그러니까요. 조정하라고 백악관이 있는 거고요. 그런 거 조정하라고 국회 상원이 있고 하원이 있는 거예요. 거기 그 위원회가 다 있고요. 그리고 스피커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트럼프 정부의 실패라고 볼 수가 있고요. 행정의 실패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게 필요하다. 왜 이렇게 정부가 워킹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대로 굴러가지 않습니까라고 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 궁금한 게 이게 그 비자 쿼터 확대 같은 거 의회에서 다 네. 통과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의회가 협조 안 하면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 국무부나 뭐 백악관 차원에서 비자 제도 개선하겠다. 이것도 사실 의회 협조가 없으면 공연불이 되는 지금 E4 같은 거네요. 경우에는 그럼 의회 분위기도 되게 중요하네요. 근데 이제 상하원 다 공화당이 지금 다수당이잖아요. 네. 그럼 이제 사실 반이민 정책 그리고 이제 각 주 소속 주의 상황에 따라서 이건 또 이견이 달라질 수 있겠네요.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한데, 근데 일단은 그냥 이제 그 국가 간의 FTA 같은 협정과 그리고 그 합의와 이게 수준이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E4 같은 경우처럼 이제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경우는 좀 더 부담감이 있고 좀 더 쉽지 않은 거고, 반면 다른 대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더 가능성이 높다라는 식으로 그 어느 정도 그 무게감이 다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뭐라고 할까요? 공화당 자체가 대통령과 엇박자를 낸다든가까지는 생각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무게감이 적고 무게감이 있고 이런 것에 좀 그 상황은 좀 다를 수밖에 없겠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대미 투자 의혹을 꺾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이제 비자 제도를 개선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지는 사실 입법 사항이기 때문에 향후의 사태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아까 교수님께서는 아마 사실상 올해 안에 새로운 입법은 힘들지 않을까? 지금 여러 회기 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말이죠. 현실과 이상이 좀 따로 논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조현 외교부 장관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회동을 했습니다. 물론 이번 구금 사태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나중에 나온 루비오 장관의 그 이야기는 구금 사태에 대한 언급은 없고요.
무역과 방위비를 논의했다고만 했어요. 이것도 좀 이상해요, 사실. 우리한테 발등에 떨어진 불은 사실 구금 사태에 대한 건데 그걸 가지고 얘기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이야기를 방위비를 여기서 또 언급을 해서 이건 뭡니까? 의도가 뭐라고 보십니까? 예, 우리가 이 구금 사태에 대해서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만큼 미국 사람들은 심각하다고 보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유감 표명을 비공식적으로 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원론적인 발언은 했습니다만 한국인들이 느끼는 그런 정도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지는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입장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이 기회에 전달하겠다. 오로지 여기에 이제 관심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구금 사태 관련된 것보다는 이제 방위비 쪽으로 이제 얘기를 꺼낸 것으로 이해됩니다. 네. 근데 지금 상황이 보면 무역 협상도 아직 타결이 안 지어졌는데 지금 또 이제 방위비 얘기까지 꺼내고 나면 외교적으로 이제 우리 정부가 감당해야 될 부담감이 너무 커지는 거 아닙니까? 네, 부담감은 당연히 뭐 커지는 것이지만 우리는 일단은 이 비자 문제라든가 이거는 또 분리하고요. 이렇게 분리해서 사안별로 그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특히 방위비 같은 문제는 이미 협정이 작년에 10월달에 이미 돼 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이게 그대로 적용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만 두겠습니까? 가만 안 두죠. 계속 논의를 해야 되니까 충분히 논의를 하면서 이거는 충분히 시간을 갖고 논의를 해야 될 문제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사안별로 조금 정밀하게 좀 다르게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품목별 관세에 품목별로 또 다르게 대응하고 뭐 이렇게 좀 여러 가지로 섬세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미국의 의도는 방위비를 올려라라는 얘기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뭐 여러 번 얘기를 했었지만 근데 이제 바이든 행정부 때 우리는 2030년까지 사실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서는 다 타결을 지어놨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정부에서 이 사인을 한 거니까 우린 버티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단순하지만? 미국에서 단순한 아무 생각이네요. 말도 안 하면은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그 장관이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미국에서 좀 더 공식적으로 적극적으로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안타깝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합의가 있는데도 또 뭐 그건 바이든 때 한 거고 우리는 또 올려야 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데 그러기 전까지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그렇게 이런 나오면 또 문제가 그 문제가 나오면은 또 그것 때문에 같이 해야 되고 또 협상이 복잡해지겠지만 아직 그 문제가 뭐 잠재돼 있는 중요한 문제긴 하지만 수면 위로 확 올라온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그냥 뭐 그 문제는 좀 약간 뒤에 밀어놓고 네. 지금 당장 급한 문제인 이제 통상비 문제 이 문제에 집중을 하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외교적으로 전략적 침묵이라는 것도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구금 사태는 일단락은 됐습니다. 하지만 이 한미 관세 합의 후속 협상은 현재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의 압박이 상당히 거센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면 합의는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특히 3,500억 불을 어떻게 할 거냐, 관세는 또 어떻게 할 거냐, 뭐 등등. 근데 분명한 거는 저는 어떤 이면 합의도 하지 않는다. 네, 어떠한 이면 합의도 하지 않는다라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자, 이제 한미 관세 협상 최근 상황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예, 우리 협상을 보기 전에 이제 일본의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이 이제 투자 협정과 관련해서 일본 내에서도 이제 그 불만의 목소리가 노골적으로 터져 나오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이 투자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굴욕적인 그런 조건들을 수용을 했습니다. 별도의 MOU를 체결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일단 이제 규모는 5,500억 달러인데 5,500억 달러를 트럼프 재임 시절, 그러면 지금 이제 뭐 3년 반도 남지 않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이제 투자를 하도록 요구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투자처는 이제 트럼프가 지정하는 곳에 투자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의 자율성이 없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이 발생할 경우에 원금 회수 전까지는 이제 50대 50으로 일본과 미국이 나누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원금 회수가 된 다음에는 이제 90%의 수익을 미국이 가져가는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상황 속에서는 일본은 이제 미국에 투자를 해서 확보할 수 있는 이익이 거의 없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저걸 그냥 액면 그대로만 보면
마치 그거가 제국주의 시대에 강대국이 그 식민 지배하는 국가에 대해서 불공정 계약 마치 체결하는 그런 조약 같은 저 숫자만 보면 말이죠. 저걸 일단 일본은 했단 말이죠. 일본이 저거를 MOU를 맺고 나니까 그 뒤에 이제 하워드 러트링 장관이 일본 사례를 들면서 우리를 지금 맞습니다. 압박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사실 그 7월 말에 이제 합의만 나왔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만 해도 미국과 일본의 입장이 서로 달랐고 그리고 그 직후 며칠 안 지나서 이제 한국, 미국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사실 그때만 해도 저는 좀 뭐 선방했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게 왜 그랬냐 하면은 미국이 설명한 내용과 일본이 설명한 내용이 합의문이 나올 때쯤 되면 어느 정도 두 나라 입장에 좀 서로 맞춰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지금 막상 합의문이 나온 상태를 보니까 미국이 말했던 게 거의 다 됐고 일본이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했던 거는 거의 다 안 됐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은 거의 이른바 협상을 이야기를 할 때 정박 효과라고 부르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 기준점이 세워지면은 그 기준점을 중심으로 협상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한국과 미국의 그 통상 합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일본과의 그 협상이 그 기준점이 되기가 굉장히 쉬운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일본이 저렇게 협상을 해버린 게 한국 입장에서는 되게 좀 짜증이 나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일본이 워낙 지금 뭐 불리한 조건들을 거의 다 수용하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됐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이걸 기준으로 하려고 할 것이고 한국 입장에서는 여기서 좀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은 좀 어려운 상황이 된 거는 맞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원장님 저런 조건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 기본 입장인 거고 그러면 이제 한미 협상은 냉정하게 교착 상태에 빠졌다? 저는 사실상 이렇게 봐야 돼요? 예, 저는 사실상 교착 상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3,500억 달러를 그런 식으로 펀드에 넣고 SPC에 집어넣고 특수 목적 보변에 집어넣고 그런 식으로 일본과 같은 방식으로 했을 때 그것이 과연 한국 경제가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3,500억 달러면은 우리나라 GDP의 한 20%쯤 됩니다. 이걸 만약에 부채로 만약에 감당한다면 정부 부채가 20%포인트 한꺼번에 올라간다는 셈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뭐 외환 보유 가지고 한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환율 불안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논리적인 귀결은 우리가 통화 사업을 해달라, 무제한 통화 사업을 해달라고 했던 정부의 요구는 지극히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이죠. 근데 그거 지금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안 하는 이유는 보면은 어떤 나라하고 통화 사업을 했는 걸 보면은 알 수가 있죠. 미국이, 유럽, 그러니까 EU, 그리고 스위스, 일본, 뭐 이런 나라, 캐나다 이런 나라들하고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그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예. 우리는 어쨌든 간에 지금 그 방식을 요구해야 됩니다. 지금 통화사업 문제는요. 통화사업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문직 그 쿼터 문제와 함께 고질적으로 우리가 계속 요구하고 있고 미국이 계속 거부하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결국에는 지금 구도를 보면 일본이 어리석은 합의를 스튜피드한 합의를 하면서 지금 이 불똥이 우리한테도 튀는 그거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그게 이제 지난 7월 20날 참의원 선거가 있었죠. 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시바 수상이 당시에 이제 물러나야 될 상황인데 자민당 내부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그냥 당신이 그걸 다 합의한다면 안고 가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통상협의가 끝날 때까지 다 당신이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물러나라 이렇게 내부적인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 다 안고 이제 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협의가 끝나자마자 이제 이시바는 물러나겠다고 얘기를 한 것이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리더십의 위기를 갖고 있는 일본 정치의 어떤 그런 문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정치적으로 안고 가는 거 안고 가는 건데 안고 가도 제대로 된 합의를 하고 안고 가야지. 마치 다른 나라한테까지 이 격한 표현을 쓸 것 같아서 더 이상 안 할게요. 어쨌든 이렇게 어리석은 합의를 하니까 한국에도 불똥이 튀어버렸네요. 그러니까 지금 그 하워드 러트링 장관이 CNBC 인터뷰에서 일부러 일본과의 그 대미 투자 협상 내용을 일부러 다 설명을 했더라고요. 네. 한국도 이보다 좋은 조건으로 계약할 수는 없다. 계약을 하거나 사인을 하거나 아니면 관세 올려라. 둘 중 하나 양자택일해라라는 식으로 굉장히 강경한 발언을 내놨단 말이죠. 예, 맞습니다. 지금 일본 불똥이 우리나라로 튀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일본은 그렇게 굴욕적인 협정을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경제 규모라든가 외환 보유액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 금액 대비 외환 보유액이나 경제 규모가 일본에 훨씬 못 미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3,500억 달러라는 금액은 그걸 만약에 이제 재임 기간 동안에 다 투자를 하게 될 경우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현재 이제 한 4,100억 달러대인데 이게 이제 거의 바닥 수준까지 이렇게 내려갈 우려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1년 내에 상환해야 하는 단기 부채가 있습니다. 네. 이 부채를 상환할 수 없는 그런 사태가 터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외환 위기가 오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미국 측에다 적극적으로 설명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설명과 함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통화 스와프 이건 이제 무제한 무기한으로 통화 스왑을 좀 받아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 통화 스왑마저도 안 된다면 우리는 이 합의를 파기하는 것이 국익에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들리는 얘기는 물론 공식적으로 이제 그 세부 협상 내용이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3,500억 달러 전액을 사인을 하는 순간 45일 이내에 SPC 목적법인에 송금을 해야 된다. 미국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 3,500억 달러를 달러로 바꿔서 우리나라 계좌에서 미국 계좌로 가야 된다는 얘기인 거고 거기에 대한 투자처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을 하고 이걸 회수할 때까지는 이익 배분은 50대 50이지만 다 회수하고 나면 미국이 90%, 한국이 10% 가져간다. 전형적으로 이거는 네,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누가 가져간다고? 네. 이런 식의 계약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나요? 이런 선례가 있었나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 정부가 하는 것 중에서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일본은 무슨 네. 생각으로 이런데 네. 사인을 한 거죠? 저도 아무리 사실- 우방국이지만 이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인 건데. 예. 저도 사실 그게 좀 제일 안타깝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긴 한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정부의 그 특수한 사정, 상황 이런 것 때문에 일본이 그대로 이거를 서명까지 하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처음에 일본이 예를 들면 통상 합의를 했을 때는 일단 합의를 하면은 관세를 빠르게 낮출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는 투자 부분은 좀 더 협상하면서 맞춰 나가면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됐거든요. 지금 합의문 보면은 그리고 미국도 합의문이 나오기 전까지는 관세를 낮춰주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그냥 뭔가 그 정치적인 특수한 상황 때문에 이거를 그냥 받아들인 것으로 보여지고 한국이 지금 당장 미국이 한국에 제시한 상황 보면은 더 좋지가 않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왜냐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규모라든가 외환 보유고라든가 그리고 통화 스와프가 있냐 없냐 이런 부분들 모두에 있어서 한국이 더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 이 협상을 하면서 쉽지는 않지만 좀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통화 스와프 부분도 얘기하셨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투자 금액의 성격, 방금 말씀하신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조금이라도 바꿔서 한국에 좀 더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와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면은 지금 일본과 합의 말고도 또 EU와 미국이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예를 네. 들어서 EU와의 합의 보면은 다른 부분도 차이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이 기업들이 이제 EU의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한다라고 돼 있고 일본은 저펜이라고 해가지고 투자 주체가 일본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도 이제 한국 정부가 이걸 하는 게 아니라 한국 기업들이 좀 더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방식으로 이걸 바꾼다든가 혹은 이제 3,500억 불 중에서 마스가로 해당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스가로 잡혀 있는 부분 혹은 한국 기업들이 이미 투자하고 있는 부분들을 계산을 해서 한국 정부가 담당하는 부분을 최대한 줄이는 방식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정부가 지금 많은 돈을 투자해야 한다면은 통화 스와프가 무조건 필요한 건데,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통화 스와프가 너무 강하게 필요할 정도로 이제 돈이 많이 필요한 거면은 통화 스와프를 하는 이득도 물론 크기는 크지만 통화 스와프를 해서 얻는 이득보다 방금 말씀하신 그러한 좀 불리한 투자 조건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게 더 큰 피해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는 좀 더 중요한 게 그 투자 조건들을 최대한 한국에 유리하게 바꿔서 한국이 유리하게 조정해서 이걸 요청하는 게 제일 중요한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통화 스와프도 필요한 경우 할 수 있다면 좋기 때문에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봅니다. 근데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건 이제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최대한의 받아낼 수 있는 맞습니다. 조건들인 네. 거고 네. 지금 이걸 미국이 안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네. 예를 들면 통화 수업, 무제한 통화 수업 같은 거. 그것도 심지어. 끝까지 안 받아들이면 어떡하죠? 그럼 만약에 25 그럼 어떻게 협상 전략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25% 받아야죠. 뭐.
예, 그러면 투자 합의 못 하고요. 근데 그렇게까지 가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 그 불가피하면 그 지금 현재 3,500억 불을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그렇게 우리가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러트릭 상무장관은 지금 계속 일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EU하고 대만의 경우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EU 대만은 물론 협상이 다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만 현재 20% 정도로 얘기가 되고 있고 지금 이런 방식의 투자는 지금 논의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개별 기업이 투자하는 것이죠, TSMC가. 그래서 대만이나 유럽의 경우를 앞서 말씀하신 그 유럽의 경우 그런 형태를 다 반영을 해서 이러한 방식으로 해서 투자 협의가 진행이 되도록 해야 되고요. 그것이 정말 안 된다, 그냥 벽이다, 전혀 우리의 요구가 모든 것이 다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 불가피하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이건 좀 의견을 듣고 싶어요. 최근에 미국 진보 성향의 싱크탱크 경제정책연구센터에서 물론 한 학자의 뭐 개인 의견일 수도 있는데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이면 3,500억 달러를 내는 것 대신에 그 돈으로 한국의 수출 기업을 지원하는 게 낫다. 아까 이 얘기는 아마 원장님 말씀이랑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이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25% 관세 받고 3,500억 달러 한국 수출 기업들 지원하는 게 오히려 더 우리 입장에서는 국익에 부합하는 결정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적어도 이제 트럼프 재임 기간 동안에 이 투자를 모두 실행을 해야 된다라면은 이제 여러 파생되는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걸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이제 투자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우리의 투자 실익이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이제 할 필요가 있겠느냐,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미국이 제시한 부분을 받아들이냐 아니냐 이런 상태에서 계속 상황이 놓여 있는데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협상 카드 그리고 버틸 수 있는 협상 카드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이제 우리가 이제 마스카 조선업 부흥을 이제 협상 카드로 제시를 하고 미국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는데 우리가 극단적으로 25% 관세를 감소하면서 투자를 멈추겠다라고 이렇게 할 경우에는 미국 역시 이제 조선업 부흥은 기대하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이제 해군 함정이 이제 제대로 건조나 보수가 안 될 경우 이제 안보에서도 상당히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2의 마스카라고 하고 있는 원전 분야가 있겠는데 현재 이제 미국의 이제 원전 발전 용량이 이제 한 100기가와트 정도 되는데 이거를 이제 400기가와트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원천 기술은 보유를 하고 있지만 시공 능력이라든가 뭐 기자재 공급 능력 이런 것들은 이제 형편없기 때문에 한국이 없으면 이걸 실행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분야에 있어서도 한국을 절대로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제 투자가 정지가 된다면 이런 부분들이 올스톱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버티게 될 경우 미국 역시 이제 좀 더 완화된 투자 조건을 제시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교수님 보시기에도 지금 조건으로는 합의가 불가능하다. 한미 양국 다 서로. 그러면 아예 합의 자체를 깨자. 이런 극단적 선택도 염두에 두어야 된다고 보세요? 항상 저는 이제 강의에서 제가 협상 강의도 하고 하는데 네. 실제로 협상을 해보면은 제가 항상 많이 지는 편입니다. 약간 소심해서 제가 분명히 이게 협상을 깰 각오로 하면은 협상에서 많이 실제로 깨질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피해를 보는 것도 꽤 많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협상을 깨는 방안도 염두에 둘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 딘 베이커라는 학자 글을 좀 봤는데 지금 요약은 저기 나온 것처럼 뭐 한국 정부 얘기했다라고 돼 있지만 어쨌거나 저 글 보면은 한국과 일본 모두 얘기하는 것이고 한국과 일본 모두 다 그거를 거부하는 게 낫다는 투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사실 일본이 저거를 받아들인 상태에서 한국만 거부하게 되면은 한국이 받는 그 피해는 좀 더 커지는 겁니다. 그런 것도 좀 가만히 둬야 할 것 같은데 근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분명히 지금 미국이 요구한 조건을 모두 다 받아들이면은 굉장히 좀 피해가 커지는 부분이 맞고요. 어쨌거나 중요한 부분 몇몇 필요한 부분을 요청하는 건 필요한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정보 관계자들이 좀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해보고 한 가지 제가 좀 약간 안타깝고 좀 아쉬운 부분은 약간 좀 정치적인 부분인데요. 아까 맨 처음 다뤘던 그 노동자들 구금 문제도 그렇고 지금 미국 정부가 한국에 요구하는 게 상당히 좀 불합리하고
또 뭐 구금 같은 좀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본 상황도 발생했고 한 문제인데 그것에 비해서 지금 한국 정치권 내지는 한국 시민들의 뭐랄까요 그 분노라든가 이런 게 그렇게까지 달아오지 않은 느낌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한미 FTA를 할 당시에 한국 사람들의 반대도 꽤 심했었고요. 동시에 또 한 가지는 2019년에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그 반도체 수출 규제를 했을 때도 그때 한국 사람들의 분노라든가 그 노재팬으로 대표되는 그 한국 사람들 사이에 퍼져진 그 반대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정부 차원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중국이라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미국 사람들한테 뭐 이런 걸 했을 텐데라고 하셨었는데 한국 정부 입장에서 그런 걸 하긴 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미국이 더 강국이기 때문에. 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좀 더 분노를 하고 미국에 대해서 반감을 심하게 갖는다면은 그것을 토대로 좀 더 이제 협상해서 저 사람들이 저렇게 분노하는 거 봐라. 그러면은 우리가 저거를 너 미국이 원하는 대로 다 돌릴 수가 없다는 걸 미국에서 좀 더 이해하고 좀 더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조금 더 생기는 겁니다. 물론 이게 또 트럼프 정부는 약간 다르기 때문에 다른 미국 정부랑 이게 뭐 무조건 통한다라고 보장할 수 없지만 적어도 한국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하나의 카드가 더 생기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정치권에서도 생각보다는 이 문제를 좀 더 다른 문제에 좀 더 이야기가 많이 되는 것 같고 한국 사람들도 뭐 불만은 있지만 좀 분노는 별로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좀 더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좀 안 되고 있어서 좀 약간 걱정이 된다라는 생각을 이야기를 덧붙여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막 본격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하면 사실 늘 내세워서 사례로 들었던 게 우리나라와 일본이잖아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분석은 사실 가장 최우방국이기도 하고 안보적으로도 이제 다 얽혀 있고 수출 구조나 경제 구조가 비슷하고 이런 이유들 때문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네. 협상을 만약 25% 관세를 그냥 다시 되돌리고 합의를 깬다는 것 자체가 그것만 놓고 볼 수 없는데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안보라든지 전략적 관계라든지. 그 이제 만약에 그렇게 합의가 깨진다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거 25%로 만족하지 않겠죠. 추가적인 선물을 주겠죠. 뭐 더 보복 관세를 할 수 있겠죠. 2배 50%로 하겠다. 뭐 얼마든지 할 한국에 만한 대해서는. 사람 아닙니까? 인물 네네.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충분히 이제 감안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 더 얻을 게 많기 때문에 또 엮여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그렇기는 합니다만은 우리가 또 일본에 비해서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취약점은 있습니다만 미국한테 줄 수 있는 카드도 또 있습니다. 조선 같은 경우 미국이 굉장히 지금 급박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결국은 강하게 어필할 수밖에 없고요. 저희가 이제 한미 FTA, 한일 FTA 할 때 그 FTA가 과거에 15년 전에, 20년 전에 할 때 보면은 결국은 FTA 협상장에서 그 어떻게 우리의 말이 무게감을 갖게 된 것의 가장 큰 중요한 배경 중에 하나는 결국은 국민들이 강하게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미 FTA를 반대했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한미 FTA 협상을 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을 했었거든요. 그게 우리가 2008년도 쇠고기 협상도 마찬가지였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실 좀 정확하게 또 허심탄회하게 일반 국민과 전문가들과 같이 이렇게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 예, 공적인 자리에서 좀 얘기를 좀 해봐야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이제 1대1 談判 성격의 회담을 갖는 걸 좋아하는 성향이잖아요. 네. 이달 말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그 미국을 방문해서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에서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과 또 만나게 될 거란 말이죠. 지금 실탄했자는 복잡하게 지금 협상이 얽히고 설켜 있으니까 이 두 정상 간의 만남을 통해서 이런 게 좀 해결될 여지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힘들까요? 네, 뭐 아직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제 트럼프의 성향을 보면은 본인의 의사를 어떻게든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지 협상을 깨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제 최대한으로 자신의 이제 이익을 가져가려다 보니까 극단적인 조건들을 제시를 하고 그거를 이제 강하게 압박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사실 그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제 이면 합의를 하지 않겠다라는 의사 표명을 한 걸로 봐서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 그런 부분까지 양보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라면 이제 트럼프도 역시 이제 이번에 합의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제
그 차선으로서 미국이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뭐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가지고 한번 만났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어쨌든간 그때 물론 면담 직전에 좀 아찔한 정황도 있었지만 면담이 성사된 이후에는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이거는 뭐 대통령실에서 준비를 잘한 것도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그런 분위기를 잘 이끌어간다. 이른바 뭐 스킨십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논란이 있게 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예전에 그 쉐쉐하면 된다라는 표현도 쓰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그거를 잘 한 것이고 그게 필요한 상황에서 그걸 필요한 부분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만난다면 역시나 좀 어느 정도 좋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뭐 큰 문제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지금 상황은 사실 재촉한다고 해서 되는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결과를 빨리 내는 것보다 최선의 결과를 내는 게 중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